나는 절대 사인 못해. 좋아요. 법원으로 가고 싶으면 가세요. 하지만 법원에 가기 전에 저는 일본에 있는 태우 형님에게 안부 전화를 좀 드려야겠어요. 끊어. 당장 끊어. 사인할게. 당장 사인할게. 태호 형한테 전화하지 마. 안녕하세요. 편안한 노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아버지에게 뜨거운 육개장을 뒤집어 쓴 며느리가 날린 단 한 방의 발차기로 온 집안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든 사연입니다. 30분 후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자 시댁 식구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연회장 뒤편 구석진 곳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쉴 새 없이 뛰어다닌 탓에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박 여사의 환갑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최고의 5성급 호텔 연회장은 휘황찬란한 조명과 생화로 가득했고 상류층 인사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래로 시선을 내려 제 두 손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손은 전국 태권도 대회 금메달을 거머쥐었고 경기장의 모든 상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거지와 바닥, 청소 세제 때문에 거칠게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자주색 벨벳 한복은 박 여사가 직접 고른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색이 고상하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더 늙어 보이게 해서 자신의 젊고 고귀한 모습을 돋보이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싸늘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달콤하고 가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어디 있니? 지혜야, 빨리 잔에 술을 채워와서 어르신들께 한 잔 올리렴. 저는 화들짝 놀라 옷매무새를 다듬고 술잔 쟁반을 들고 서둘러 무대 위로 향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오늘 하루 밥 한 톨도 먹지 못했습니다. 새벽에는 꽃시장에 가서 꽃을 고르고 집에 와서 꽃꽂이를 하고 다시 호텔로 와서 메뉴를 확인하고 좌석을 배치했습니다. 박 여사는 꼼꼼하기로 유명해서 식탁보가 1cm라도 삐뚤어지면 호통을 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직접 해야 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서자 눈부신 조명이 제 얼굴을 향해 비쳐 어지러웠습니다. 제 앞에는 시아버지 천 회장이 용이 새겨진 호화로운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셨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옆에 서서 금부치를 잔뜩 치장하고 꽃처럼 활짝 웃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날카로운 식칼 같았습니다. 제 남편 민주는 맨 앞 테이블에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릴 뿐 아내인 저를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며 옥으로 만든 술잔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시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건배주 받으십시오. 만수무강하시고 복이 바다처럼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심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제 눈앞이 잠시 암흑으로 변했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쟁반 위에 술잔이 흔들리며 술 몇 방울이 튀어나와 천 회장의 고가 양복깃에 떨어졌습니다. 단지 몇 방울의 술이었지만 공간은 마치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천 회장은 저를 노려보았고 얼굴은 분노로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상위에 놓여있던 뜨거운 육개장 그릇을 제 얼굴에 그대로 휘둘러 버렸습니다. 쾅! 뜨거운 국물이 제 얼굴과 목에 정통으로 튀었고 국물 속의 고기와 야채가 제 몸과 머리카락의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통에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발을 헛디뎌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술 한 잔 올리는 것도 제대로 못해. 재수없게 내 옷에 술을 쏟다니 나더러 빨리 죽으라는 거냐. 천 회장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연 회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연민, 경멸, 그리고 비웃는 듯한 킥킥거리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얼굴을 닦았습니다. 눈물과 짠 국물이 뒤섞였습니다. 제 얼굴 피부는 끔찍하게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아내를 일으켜 세우거나 변명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저를 흘끗 쳐다보더니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고 제가 마치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존재라도 되는 양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여사가 옆에서 산성 같은 목소리로 부추겼습니다. 정말 촌뜨기 같은, 계집애 같으니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지를 못하니 고작 술 따르는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집에 무슨 보탬이 되겠니? 네가 내 환갑잔치를 완전히 망쳤다. 천 회장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나에게 사과하고 손님들에게도 사죄해. 오늘 네가 머리 숙여 사죄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갈 생각 마라. 저는 충격에 빠져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요? 저는 며느리이긴 하지만 사람이지 그가 때리고 꿇으라면 꿇어야 하는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비로소 일어나 제 쪽으로 걸어왔지만 저를 일으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손에 휴지 뭉치를 찔러 넣으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른 얼굴 닦고 무릎 꿇고 아버지께 사과해서 일을 마무리해. 사람들이 비웃게 하지 마. 네가 나를 너무 창피하게 만들고 있어. 민준의 말은 제 인내심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3년 동안의 인내와 희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민준과 시부모 그리고 주변에 고소해야 하는 얼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십억 원짜리 혼수품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차가운 저택의 그림자가 되기 전 대한민국 태권도 국가대표였으며 국가체육계의 자랑이었던 지혜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피부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을 닦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천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복종이 없었습니다. 연 회장의 분위기는 끊어지기 직전의 기타 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기는커녕 감히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자 천 회장은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에 익숙한 그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내가 감히 그런 눈으로 날 쳐다봐. 이 버릇없는 것. 오늘 내가 널 제대로 교육시켜주마. 말을 마치자마자 천 회장은 오른손을 들어 제 얼굴을 향해 무지막지한 따귀를 날리려 했습니다. 남자들의 힘이 실린 이 따귀를 맞으면 제 이가 부러지거나 입술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며느리가 한때 국가대표 챔피언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격투기 선수의 반사신경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천 회장의 팔이 움직이는 궤적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얼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졌을 때 저는 몸을 왼쪽으로 부드럽게 숙여 피했습니다. 제 왼손은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챘고 오른손은 아래로 파고들어 그의 팔꿈치 관절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천 회장의 팔을 등 뒤로 꺾었습니다. 우지끈 뼈가 부러지는 듯한 마른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내 팔 부러졌어. 천 회장은 비명을 질렀고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으며 몸이 앞으로 굽혀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홀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평소 온순하고 유순했던 아내가 한방의 기술로 아버지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넋을 잃고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 회장의 귀에 바짝 다가가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3년 동안 참고 지낸 건 아버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이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님은 그 육개장 그릇을 제 얼굴에 쏟아부었고 그것은 제가 이 집안에 바쳤던 마지막 정까지 쏟아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마친 후 저는 천 회장을 앞으로 세게 밀쳤고 그는 비틀거리며 박 여사에게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휘청거리다가 바닥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저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감히 아버지를 때려? 미쳤어? 저는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제 날카롭고 살기 가득한 눈빛에 민주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저에게서 한계에 몰린 짐승의 모습, 잿더미 속에서 막 깨어난 불사조의 모습을 봤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 만약 손대면 당신이 무사히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장담 못해. 저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민주는 겁에 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옆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분노는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을 들어 강력한 턴 라운드킥, 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쾅! 두꺼운 원목 의자가 두 동강 나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큰 소리에 시댁 쪽 친척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국물로 얼룩진 옷자락을 털고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시댁 식구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제부터 그 누구도 저를 짓밟을 수 없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선언하고는 곧장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하이힐 소리는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뒤에서는 천 회장의 신음소리와 박 여사의 울음소리, 그리고 망쳐버린 연회의 혼란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뜨겁지만 자유로운 서울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남은 것은 분노와 머릿속에서 피어오르는 복수의 계획뿐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외곽의 한적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제 처참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로 가서 얼굴에 육개장 흔적을 씻어냈습니다. 화상 입은 피부는 붉게 달아올라 쓰라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눈은 부어 있었지만 전에 없던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훈 선배, 저 지혜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허스키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정말 오랜만에 전화했네. 선배, 저 좀 데리러 와주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선배를 만나야겠어요. 저는 지금 강변북로 근처 카페 바람의 언덕에 있어요. 15분 후 검은색 험비 픽업 트럭이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훈 선배는 여전했습니다. 몸에 착 달라붙는 검은 티셔츠 안에 근육질 몸매를 뽐내는 그는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훈 선배는 제 옛 태권도 국가대표팀 선배였고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습니다.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은퇴한 후 그는 경호 및 보안 회사를 차렸고 지금은 서울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 지저분한 모습과
얼굴에 화상 자국을 본 훈 선배의 눈이 붉은 핏줄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이랬어? 민준이야? 아니면 천 회장 그 영감탱이야? 선배, 제가 호텔에서 이미 그들을 처리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지난달 제가 선배에게 부탁했던 조사 결과 나왔어요. 훈 선배는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차에 태우고 문을 닫은 뒤 대시보드 서랍에서 노란색 서류철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너에게 몇 번 전화하려고 했는데 네가 충격받을까 봐 걱정했어. 이거 봐봐. 하지만 침착해야 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와 몰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사지에는 의뢰인 김훈, 검사 대상의 민준, 검사 대상이 재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론은 친자 관계 일치. 확률 99.9%였습니다. 이미 민준과 신우이 태호의 아내 수진 사이에 오가는 은밀한 눈빛과 지나치게 친밀한 행동을 통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증거를 손에 쥐자 제 심장은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훈 선배는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빨아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의 형 태호는 일본에 나가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지. 그동안 민준과 수진이 몰래 바람을 피운 거야. 아들 재윤이가 바로 민준의 친자식이 맞아. 더 역겨운 건 천 회장과 박 여사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저는 사진들을 넘겨봤습니다. 민준이 수진과 재윤을 데리고 공원에 가거나 외식하는 모습, 심지어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날짜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직후부터 이 일이 벌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훈 선배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이 외동아들처럼 귀한 자식이었고 이웃들에게 망신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지. 게다가 재윤이가 핏줄을 이은 손자니까 더더욱 감싸고 숨기면서 애지중지 키웠던 거야. 그들은 나를 눈먼 사람 취급하고 내가 갖다 바친 돈으로 내연녀와 사생아를 먹여 살린 거였어. 저는 서류철을 구겨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민준의 냉담함, 박 여사의 비이성적인 잔소리, 천 회장의 경멸,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 출신 성분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어리석음 위에서 행복한 가족극을 함께 연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시골 땅을 팔아 저에게 사업 자금으로 주셨던 10억 원, 민주는 달콤한 말로 저를 꼬드겨 회사에 투자하게 만들었고 실제로는 그 돈을 수진 모자에게 퍼주기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울려 퍼진 그 웃음소리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고 오직 격렬한 증오의 불길만이 타올랐습니다. 훈 선배, 고마워요. 이제 저 집에 데려다 주세요. 가서 쓰레기를 좀 치워야겠어요. 훈 선배는 저를 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같이 갈게. 누가 또 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내가 예의가 뭔지 보여줄 거야. 픽업 트럭은 으르렁거리며 어둠 속을 질주하여 타운하우스 단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판을 쥐는 사람이었습니다. 훈 선배의 차는 웅장한 대저택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집안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훈 선배에게 차 안에서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첫 번째 막은 제 손으로 직접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훈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창문을 내린 채 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마치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천 회장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팔에는 하얀 깁스를 한 채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옆에서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불안한 듯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여사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달려나와 제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망측한 계집애가 아직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 시아버지를 때려 팔을 부러뜨리고 환갑잔치를 망치고 이 집안을 만천하에 개망신시켰어.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너를 폭행죄로 감옥에 쳐넣을 거야. 민준도 거만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지혜, 당장 부모님께 사과해. 오늘 네가 얼마나 큰 사고를 쳤는지 알아? 부모님, 지금 너를 고소하려고 변호사 부르려 하셔. 지금이라도 싹싹 빌면 부모님이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 중앙의 찻상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노란 서류철을 꺼내 유리 테이블 위에 세게 던졌습니다. 탁! 마른 소리에 세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좋아요. 당장 신고하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이 서류를 경찰서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형님한테 일본으로 보내드릴게요. 민주는 서류철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고 손발에 힘이 풀려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천 회장과 박 여사는 아들의 이상한 태도에 황급히 종이를 낚아채 읽었습니다. 친자 관계 결론을 읽자 박 여사는 입을 다물고 말문이 막혔고 욕설도 멈췄습니다. 천 회장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팔의 고통도 잊은 듯 했습니다. 방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수년 동안 숨기려고 애썼던 가장 더러운 비밀이 조명 아래서 저에 의해 완전히 벗겨진 것입니다. 왜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제가 평온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온 가족이 짜고 저를 속였군요. 남편은 신우이와 바람을 피우고 시부모는 그걸 묵인하며 손자를 키웠다. 대단하네요. 정말 존경스러운 가풍과 문화가 있는 가정이네요. 박 여사는 겨우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너 피 묻은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 이 검사진은 가짜야. 네가 모함하는 거야.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당신들이 가장 잘 알겠죠. 제가 테이블을 치며 크게 소리치자 박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는 이 외에도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 클립이 있어요. 큰 며느리와 작은 아들이 침실에서 뒹구는 장면을 온 가족이 TV로 다시 봐야겠어요. 민주는 그때야 소파에 무너져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혜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마.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는 저에게 무릎 꿇으라고 했잖아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 집은 제가 주인이에요. 이 집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저를 통해야 합니다. 제 말을 듣지 않는다면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일본에 있는 형님에게 당장 보낼 겁니다. 형님이 자기 아내와 동생이 불륜을 저지르고 사생아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님이 돈을 보내 이 집을 계속 먹여 살릴까요? 아니면 칼 들고 와서 모두를 죽일까요? 천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혜야, 분별 있게 행동해. 집안일은 문 닫고 조용히 해결해야지. 저는 일어섰고 두려움에 움츠러든 세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문 닫고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제 규칙에 따라야 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가 간단한 권법을 수련하며 몸을 풀고
우아한 정장으로 갈아입은 후 화장을 꼼꼼히 했습니다. 부엌에 내려오니 박 여사가 라면을 끓이려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고 곧장 민준이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내놔. 저는 민준의 얼굴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뭘? 회사 통장, 인감,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를 당장 내놔. 민준은 발끈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회사가 돌아가야 하는데 당신이 그걸 다 가지면 내가 어떻게 거래를 해? 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거래. 아니면 내 언니한테 명품 가방 사주려고 돈을 빼돌리는 거겠지. 어제 당신이 수진한테 샤넬 가방 사주려고 2천만 원 이체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 돈은 내가 투자한 원금이고 우리 부모님의 피와 땀이야.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손댈 권리 없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누르는 시넷을 했습니다. 형님한테 전화해서 안부라도 좀 물어볼까요? 아냐, 내가 줄게. 당장 줄게. 민주는 혼비백산하여 급히 방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 인감, 서류철, 그리고 각종 카드가 가득 든 지갑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것을 회수했으며 그에게 현금 5만 원만 남겨주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당신에게 식비와 주유비로 1만 원씩 지급할 거예요. 추가 지출이 필요하면 품에서를 올려요. 내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결제해 줄게요. 저는 라면 그릇을 들고 나오는 박 여사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도요. 제가 마트에서 쓰라고 드린 보조카드 이리 주세요. 박 여사는 반항하려 했지만 집구석에 쥐죽은 듯 앉아있는 천 회장의 깁스한 팔을 보고는 마지못해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가져가. 너 이 집안 사람들을 다 굶겨 죽일 작정이니?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아요, 어머님. 창고에 라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라면은 끓여 드실 줄 아시잖아요. 저는 전리품들을 가방에 깔끔하게 정리한 후 민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재정 문제는 일단 이 정도로 정리됐고 당신에게 3일의 시간을 줄게요. 정확히 3일 안에 수진 모자를 당신이 세준 오피스텔에서 내쫓고 모든 연락과 지원을 끊으세요. 민주는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재윤이는 내 아들이잖아. 애가 너무 어린데 어떻게 쫓아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야. 하나는 수진 모자가 길거리로 나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과 부모님이 길거리로 나서는 거야. 선택해요. 나는 내 품 안에 배신자의 아이를 키우고 내 돈으로 키우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3일 후에 내가 확인하러 갈 겁니다. 만약 그녀의 그림자가 이 근처에 얼쩡거리는 것을 보면 내가 악독하게 군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저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훈 선배가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비참한 가족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옥 같은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제가 겪었던 무시, 억압, 그리고 빼앗김의 감각을 그들에게 똑같이 맛보여 줄 것입니다. 차 안에서 저는 은행 앱을 열어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회사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수수료가 빠져나갔다는 알림에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3일은 느리게 흘렀지만 시댁 식구들에게는 지옥에 떨어진 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재정 지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신용카드도
넉넉한 현금도 없었습니다. 주방의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는 이제 텅 비었고 매운 라면 몇 봉지와 공장제 계란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요가복은 제가 그동안 헐렁한 옷 안에 숨겨왔던 탄탄하고 건강한 곡선을 강조했습니다. 박 여사는 걸레로 바닥을 닦느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모든 청소가 제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빗자루 하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서툰 솜씨로 걸레를 밀어대며 고가의 원목 바닥에 물을 흥건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니 저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깨끗하게 닦으세요. 저쪽 구석에 아직 먼지가 많네요. 이 집은 제가 돈 주고 산 집이에요. 저는 돼지우리처럼 더러운 건 용납 못해요. 박 여사는 손을 멈추고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올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어 욕을 하려 했지만 굶주린 배와 제가 모든 사실을 큰아들에게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걸레가 테이블 다리에 부딪히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유쾌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시원하고 향긋한 아이스 커피를 직접 만들어 마셨습니다. 커피 향이 거실로 퍼져나가자 천 회장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는 소파에 쪼그려 앉아 하얀 깁스를 한 팔을 매달고 다른 손으로는 TV 리모컨을 마구 눌러댔지만 제가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을 모두 끊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저는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천 회장은 고개를 돌리고 목구멍으로 흥하는 소리를 내며 무관심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담배와 커피에 미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용돈을 주지 않았고 창고의 담배는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심각한 니코틴 중독자에게 이것은 팔이 부러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민주는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나 주유할 돈 좀 줄 수 있을까? 차에 기름이 하나도 없어. 오늘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단 말이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버스나 택시 타세요. 당신 지갑에 내가 5만 원 남겨뒀는데 고작 이틀 만에 다 썼어요. 뭘 그렇게 낭비하는 거예요. 민주는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5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점심도 먹어야 하고 손님과 커피도 마셔야 해. 당신 너무 심하잖아. 저는 커피잔을 화강암 테이블 위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심하다고요? 3년 동안 저는 당신들이 던져주는 푼돈으로 살았는데 불평 한마디 했나요? 당신이 내 피와 땀으로 번 돈으로 내 연녀에게 명품 가방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을 때 그때는 나에게 심하다는 생각 안 했어요? 기름 넣을 돈이 필요하면 당신이 직접 벌든가 아니면 당신의 소중한 내연녀에게 그 샤넬 가방 팔아서 쓰라고 해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제가 말한 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분한 듯 등을 돌리고 가방을 챙겨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초라한 모습은 전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녁에는 일찍 와서 밥 지어 놓으세요. 저는 친구들하고 스파에 갈 거예요. 저녁은 밖에서 먹을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요. 말을 마친 저는 가방을 들고 차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준과 시부모만 탔던 메르세데스 벤츠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뒤틀린 이기심과 거짓으로 속부터 썩어가는 화려한 저택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강남 최고급 스파에서 전신관리 코스를 받았습니다. 나지막한 명상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레몬그라스 아로마, 오일향을 맡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제 몸을 너무 혹사시켰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부는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고, 눈빛에는 더 이상 어둡고 억눌린 기색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처량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상 위에는 삶은 채소 접시와 간장뿐이었습니다. 박 여사와 천 회장은 말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 박 여사는 황급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달려와 저를 나무랐습니다. 너 봐라. 내가 지금 부모를 이렇게 학대하는 거니? 하루 종일 삶은 채소만 먹이고 시장 볼 돈도 안 주고 이 늙은 두 사람을 굶겨 죽일 작정이야.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하이힐을 벗었습니다. 냉장고에 계란도 있던데요. 어머님, 계란 프라이 하는 법도 잊으셨어요? 아니면 앉아서 금수저나 빨던 버릇 때문에 이제 요리하는 법을 잊으신 건가요? 채소 드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콜레스테롤이 높잖아요. 소박하게 드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답니다. 저는 뒤에서 울부짖는 박 여사의 한탄 소리를 무시하고 곧장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갔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제가 쓰던 침실이었지만 이제 민주는 거실로 쫓겨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 에어컨을 켰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내일 이 행복한 가족극이 얼마나 성대하게 막을 내릴지 기대되었습니다. 셋째 날, 타운하우스 안의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 패션 잡지를 보고 있었지만 모든 움직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주는 방안을 왔다 갔다 했고 땀을 뻘뻘 흘리며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에어컨이 최대치로 돌아가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정확히 오전 10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주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박 여사는 부엌에서 뛰쳐나와 저를 흘끗 보고는 황급히 문을 열러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아들 재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새로 사준 샤넬백을 들고 화려한 빨간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보였고 민준 가족의 초췌하고 불안한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귀한 손자 데리고 문병 왔어요. 아버님이 넘어지셔서 팔을 다치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돼서 바로 달려왔어요. 수진의 달콤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저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재윤은 박 여사를 보자마자 품에 안기며 칭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재윤이 치킨 먹고 싶어. 엄마가 할머니 집에 오면 맛있는 치킨 사준댔어. 박 여사는 손자를 안았지만 얼굴이 일그러지며 두려운 듯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손자를 애지중지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래. 착하지. 할머니가 알아볼게. 수지는 그때서야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도발적이고 경멸적이었습니다. 어머, 동서도 집에 있었네? 나는 이 시간에 동서가 시장이나 부엌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을 줄 알았지. 오늘은 왜 이렇게 한가하게 앉아서 잡지를 보고 있어? 아버님이 아프신데 보살펴드릴 생각은 안 하고. 저는 천천히 잡지를 내려놓고 수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눈가 주름을 감추기 위해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그녀의 태도에서 나오는 천박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제가 예전에 나약하고 어리석은 지혜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신우이
올케 사이의 연극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수진에게 계속 눈짓을 하며 돌아가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일부러 못 본 척하거나 손자의 엄마라는 자신의 위치에 너무 자신감을 가져 민준의 태도를 무시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 눈에 뭐 들어갔어? 수진은 민준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재윤이랑 하루 종일 놀다 갈게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 좋잖아요. 오늘 재윤이랑 베개민작에 재윤이랑 저는 잡지를 접어 테이블 위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탁! 소리에 수지는 움찔하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식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귀하신 시누이께서 오셨는데 제가 어찌 제대로 대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함께 식사하고 싶다고요? 좋아요. 제가 언니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식사를 대접해드리죠. 수지는 제 말투에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나는 손님이야. 너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정말 못 배운 티내지 마.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제 웃음소리는 온 집안에 울려 퍼졌고 시댁 식구들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못 배웠다고요? 누가 정말 무례하고 천박한지 봅시다. 남의 남편을 뺏고도 뻔뻔하게 여기 와서 훈계하려 들다니. 민준이 달려와 수진 앞을 가로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진정해. 천천히 얘기하자. 수진, 당신은 애 데리고 빨리 돌아가. 수진은 민준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뭐가 무서워. 이 빌어먹을 계집애 가. 나 안 가. 이 집은 오빠네 집이고 내 아들은 장손이야. 내가 뭘 무서워해야 돼. 저는 눈앞에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그게 하이라이트에 도달했구나. 저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느리지만 강력한 위압감이 느껴지는 걸음걸이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 집이 예전에는 남편 집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여기서 식사하고 싶다고요? 좋아요. 잊을 수 없는 식사를 하게 해줄게요. 저는 번개처럼 빠르게 수진의 손에서 샤넬백을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무슨 짓이야? 내 가방 내놔. 수천만 원짜리 새 가방이란 말이야. 저는 대답 대신 가방을 열고 내용물을 유리 테이블 위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화장품, 휴대폰, 지갑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쏟아졌습니다. 저는 지갑을 집어 안에 가지런히 꽂혀 있던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역시나 물건의 가치를 뽐내기 위해 영수증을 보관하는 그녀의 습관이 저는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을 모두에게 보여주며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4월 15일 샤넬 본사 비자 플래티넘 카드 번호 8899로 결제. 카드 소유자 민준. 금액 2150만 원. 저는 민준을 돌아보며 영수증을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설명해봐.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있는데 감히 회사 카드로 신우이한테 가방을 사줘. 이 신우이가 회사에 무슨 큰 공로라도 세워서 후한 상을 받았나. 수지는 얼굴이 창백해져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민준이 거래처 접대하려고 나한테 대신 사달라고 부탁한 거야. 거래처 접대용 물건을 당신이 명품처럼 들고 다니나 보죠.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TV 리모컨을 들고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저는 이미 제 휴대폰을 TV에 연결해 놓았었습니다. 화면을 한 번만 터치하자 훈 선배가 보내준 동영상 클립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65인치 고화질 화면에 민준과 수진이 익숙한 승용차 안에서 엉켜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신음소리, 외설적인 대화, 뻔뻔스러운 약속들이 호화로운 거실 한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걱정 마. 오빠 그 멍청한 마누라는 아무것도 몰라. 응, 지혜가 갖다 바친 돈으로 재윤이 키워. 난 이제 걔가 지겨워 죽겠어. 걔 자본금 다 빼돌리고 나면 바로 쫓아내고 당신 모자를 데려올게. 온 방은 정지 상태였습니다. 천 회장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여사는 입을 틀어막고 화면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지는 넋을 잃고 서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으며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재윤은 어리둥절하게 화면을 보다가 엄마를 보더니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자, 이제 와서도 발뺌할 건가요? 신우이와 올케가 정말 뜨겁게 사랑했네요. 함께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함께 내 돈을 가로챌 계략을 꾸몄군요. 당신들은 나를 젖을 자는 서로 생각했나요? 수지는 교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발밑으로 기어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민준 오빠, 오빠 좀 말 좀 해봐. 오빠가 다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 지혜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 민준은 수진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온몸에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조용히 해. 나 끌어들이지 마.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이 막무가내로 온 거잖아. 저는 눈앞의 비참한 광경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는 고상하고 품이 있는 척했지만 진실이 드러나자 들개처럼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여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느끼세요. 내 남편과 침대에 누워 있을 때는 두렵지 않았나요? 내 피와 땀으로 산 가방을 들고 다닐 때는 두렵지 않았나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수지는 떨면서 울었고 화장이 번져 눈가에 주름과 공포가 가득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지혜야, 제발 살려줘. 내가 실수했어. 제발 우리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 그 오빠가 나 죽일 거야.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똑바로 섰습니다. 살려달라고요? 제 사전에는 배신자를 위한 용서라는 단어는 없어요. 저는 박 여사와 천 회장을 향해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신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줄게요. 첫째, 당장 이 여자와 애를 내쫓으세요. 둘째, 내가 이 모든 영상을 일본에 있는 형님에게 보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가정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에 올릴게요. 박 여사는 큰아들에게 영상이 보내진다는 말에 극도의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녀의 큰아들은 성격이 불같고 극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집에서 시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사생활을 낳았다는 것을 알면 당장 한국으로 날아와 살인사건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달려들어 수진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난잡한 계집애, 이 버릇없는 것.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수진은 맞아서 아파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여사는 원래 수진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손자 때문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익이 위협받자 그녀는 기꺼이 돌아서서 모든 죄를 수진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어머님 살려주세요. 제발 어머님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나는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어. 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촌극을 팔짱을 끼고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그들은 동맹이었지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가 내연녀를 때리는 것을 감히 말리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무서웠고 모든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 내연녀를 희생시키고 자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비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연극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만, 내 집 더럽히지 마세요. 박 여사는 깜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수지는 머리가 산발이 되고 옷이 헝클어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비참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재윤도 엄마가 맞는 것을 보고 따라 울었습니다. 저는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 짐 싸서 당장 여기서 나가. 다시는 이 근처에서 당신 얼굴 보이지 않도록 해. 그리고 애도 데리고 가. 박 여사는 제가 장손까지 쫓아낸다는 말에 놀라서 재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지혜야, 수지는 쫓아내도 되지만 재윤이는 안 돼.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야. 아무 죄도 없어. 저는 박 여사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손자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좋아요. 그럼 그 아이와 함께 길거리로 나가 사세요. 이 집은 제 재산이에요. 저는 내 남편과 다른 여자의 아이를 키울 의무가 없어요. 선택하세요. 장손이냐? 아니면 이 저택이냐? 박 여사는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손자를 보다가 호화롭고 편안한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재윤의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핏줄의 정마저도 물질적인 탐욕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박 여사의 태도를 보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차없이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재윤의 손을 잡고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두고 봐.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그 전에 일본에 있는 남편한테 목숨부터 부지할 생각이나 하세요. 저는 수진이 가져온 캐리어를 낚아채 마당으로 세게 던졌습니다. 내용물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꺼져. 수지는 이를 갈며 아들을 데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 대저택 문을 나섰습니다. 철문이 그녀의 뒤에서 쾅 닫혔고 더러운 불륜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돌아와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외부인은 정리됐고 이제 우리 내부 문제로 넘어갑시다. 저는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변호사에게 미리 준비시킨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합의서였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서류를 밀어 넣었습니다. 사인하세요. 민준은 서류를 집어들었고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내용을 대충 읽고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재산의 80%를 요구해. 당신 미쳤어. 이 회사랑 집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거야. 나는 절대 사인 못해. 저는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시 잘 읽어봐요. 초기 자본금 10억 원은 내 돈이었어요. 지난 5년간의 은행이자 정신적 피해 보상금. 당신이 내연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횡령한 공금까지 합치면 20%는 당신이 빚 갚고 월세방이나 얻을 수 있을 만큼 남겨둔 거예요. 싫어. 나는 절대 사인 안 해. 민주는 서류를 갈갈이 찢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법원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거야.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반반 나눠야지. 저는 바닥의 종이 조각을 보며 전혀 화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좋아요. 법원으로 가고 싶으면 가세요. 하지만 법원에 가기 전에 저는 일본에 있는 태호 형님에게 안부 전화를 좀 드려야겠어요. 곧 휴가로 귀국하신다고 하던데. 민주는 형의 이름이 언급되자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태호는 어릴 때부터 이 가족 전체의 공포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난폭하고
극단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태호가 민준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주저없이 민준을 죽일 것입니다. 제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연결음 뚜뚜 소리는 무섭도록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뚜 소리 하나하나가 민준의 가슴을 때리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그의 땀이 셔츠를 적실 정도로 흘러내렸습니다. 천 회장과 박 여사도 숨을 죽이고 제 손에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끊어, 당장 끊어. 민준은 공포에 질려 목이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인할게, 당장 사인할게. 태호 형한테 전화하지 마. 저는 미소를 지었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통화를 끊었습니다. 여보세요. 잘못 걸었어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말한 후 곧바로 끊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의 다른 복사본을 꺼내 펜과 함께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인하세요.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그리고 이건 자발적인 합의라는 걸 명심해. 법원에 가서라도 말 바꾸려고 하면 태호 형에게 거는 전화 버튼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으니까. 민주는 펜을 잡았지만 너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쥐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천 회장과 박 여사는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생명을 보존하고 가족 간의 참극을 피하는 것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남편 칸에 서명을 찌그러뜨렸습니다. 그의 사인은 앞으로의 그의 삶처럼 일그러지고 휘청거렸습니다. 됐어. 이제 만족해. 민주는 테이블에 머리를 숙이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족이라뇨? 이건 단지 제가 제 것을 되찾은 것뿐이에요. 당신들이 나에게 준 고통은 어떤 가격으로도 갚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일어나 시계를 봤습니다. 당신들에게 개인 짐을 정리할 시간을 1시간 줄게요. 옷과 개인 물품만 가져갈 수 있어요. 모든 가구, 전자제품, 차량은 이 합의에 따라 제 소유입니다. 1시간 후 저는 대문과 현관문 자물쇠를 바꿀 겁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불법 침입으로 간주하고 경찰을 불러 끌어낼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섰고 뒤에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세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이제 깨끗하게 정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지옥 같은 결혼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정확히 1시간 후 제가 고용한 1.5톤 트럭과 전문 포장 이사팀이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은 테이프 뭉치와 시골에서 농산물이나 폐품을 담는 싸구려, 빨강, 녹색 줄무늬 포대자루를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이사팀장에게 분명하게 지시했습니다. 1층과 2층 침실에 들어가서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의 헌옷과 신발만 모두 저 포대자루에 담으세요. 기억하세요. 옷과 값싼 개인 용품만 가져가야 합니다. 시계, 보석, 전자제품, 그림 같은 가치 있는 물건은 모두 남겨야 합니다. 숨겨서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저에게 보고하세요. 인부들은 일사불란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포대자루를 짊어지고 폭풍처럼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요란한 발소리, 테이프를 뜯는 쫙쫙 소리가 고급 저택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집안은 전례 없는 혼란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여행 가방에 몇 개의 크리스털 꽃병을 쑤셔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당장 내려놓으세요. 이혼합의서에 모든 실내 장식품은 제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어머님은 몸에 걸친 옷만 가져가실 수 있어요. 박 여사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거야. 너는 강도야.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친구가 주셨지만 생일 파티 비용은 제가 냈으니
이것은 제 거예요. 마음에 드시면 돈 주고 다시 사세요. 이제 비켜서서 이분들이 일하게 해주세요. 덩치 큰 인부 한 명이 다가와 박 여사의 비단옷과 고급 의류 더미를 무자비하게 싸구려 포대자루에 밀어 넣었습니다. 박 여사는 수백만 원짜리 옷이 걸레처럼 구겨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달려들어 말리려 했지만 노동하는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집무실에서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떼어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 앞에 나타나 고급 나무 문을 노크했습니다. 멈춰요. 회사 데이터와 컴퓨터는 기업 자산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직위가 없으니 손댈 권한도 없어요. 데이터 절도죄로 감옥에 가고 싶어요? 민주는 이를 갈며 드라이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급히 양복 몇 벌과 낡은 운동화, 한 켤레를 낡은 스포츠 가방에 던져 넣는데 그쳤습니다. 15분 후 한때 거만하고 우아했던 세 사람이 오리를 몰듯 마당으로 쫓겨 나왔습니다. 그들의 짐은 6개의 포대자루에 담겨 끈으로 묶여 대리석 바닥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천 회장은 얼굴이 벌개지고 숨을 헐떡이며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자랑했던 이 호화로운 저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손에서 벗어났다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했습니다. 너는 독한 년이야.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일말의 연민도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벌은 이미 왔어요. 바로 당신 눈앞에 서 있는 나입니다. 3년 동안 당신들이 저에게 했던 모든 것을 오늘 내가 이자와 원금까지 모두 갚아드리는 겁니다. 저는 미리 연락해둔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다가와 세 사람을 문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집주인이 문을 잠가야 하니 밖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민주는 천 회장을 부축했고 박 여사는 미련 가득한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며 따라갔습니다.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나와 그들을 구경하며 쑥덕거렸습니다. 한때 명문가였던 천 회장 가족이 포대자루 몇 개와 함께 대형도로로 걸어 나가는 모습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저는 대문으로 걸어 나가 그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육중한 철문을 쾅 닫았습니다. 자물쇠가 찰칵 잠기는 소리는 제 인생에 어두웠던 한 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징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돌아섰고 은은한 목련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공기는 깨끗해졌습니다. 길거리로 쫓겨난 지 이틀 후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누군지 바로 짐작했습니다. 지혜야, 아버지 좀 살려줘.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 민준이 혼잡한 소음 속에서 목이 쉰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매니큐어를 바르면서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누구 아버지요? 우리 친정 아버지는 시골에서 아주 건강하세요. 전화 잘못 거셨네요. 우리 아버지, 천 회장님 말이야. 아버지 지금 중앙대병원 응급실에 계셔. 뇌졸중이래. 급히 수술해야 하는데 내가 당장 계약금을 낼 돈이 없어. 제발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아버지를 살려줘. 내가 빌게. 저는 막 치를 끝낸 손톱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예정을 생각해서 문병은 갈게요. 하지만 돈은 당신들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어요. 저는 번쩍이는 벤츠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권위적이고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 일부러 고급스러운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큰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환자들의 신음 소리가 진동하는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민주는 응급실 복도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옆에 앉아 있었고 눈은 부어 있었으며 마른 빵을 반쯤 베어 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민주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 달려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뒷걸음질 치며 피했습니다. 지혜야, 와줬구나. 의사가 5천만 원을 내야 수술할 수 있대. 제발 나에게 좀 빌려줘. 나중에 내가 소처럼 일해서 갚을게. 저는 민준을 보다가 수치심에 몸을 움츠리고 있는 박 여사를 봤습니다. 저는 사람들로 붐비는 복도에 또렷하게 울리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빌려달라고요. 당신이 뭘로 갚을 건데요? 재산도 없고 회사는 당신 때문에 빚더미인데. 아, 잊었네. 당신 비자금은 왜 안 써요? 민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비자금. 당신이 다 가져갔잖아. 저는 비웃으며 선글라스를 벗고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친구 이름으로 몰래 개설해서 회사 공금을 횡령해 숨겨뒀던 그 비밀 계좌 말이요. 거기에 5억 원이나 있었잖아요. 그 돈이면 당신 집안 전체를 치료하고도 남을 거예요. 민준의 눈은 한 줄기 희망으로 밝아졌지만 제가 다음에 한 말에 바로 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됐네요. 어제 제가 사람을 시켜 그 계좌를 확인했더니 텅 비어 있었어요. 뭐, 어떻게 텅 빌 수가 있어? 민주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신의 귀하신 내연녀. 그 수진 씨 있잖아요. 그녀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죠? 저에게 쫓겨나자마자 그녀가 은행으로 가서 5억 원을 전부 인출하고 싱가포르로 비행기 표를 샀더군요. 지금쯤 그녀는 마리나 베이샌즈에서 선탠하며 당신들 멍청한 가족을 비웃고 있을 거예요. 벼락 같은 소식에 민주는 넋을 잃었습니다. 그는 횡령까지 감수하며 모았던 5억 원. 재기를 위한 마지막 희망을 자신이 사랑하고 퍼줬던 내연녀에게 완전히 도둑맞은 것입니다. 박 여사는 5억 원을 잃었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민주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의 배신은 제가 준 일격보다 수천 배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과 배신에 대한 대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기 위해 공모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군요. 인과응보의 법칙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병원 복도의 분위기는 더욱 숨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민준 가족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간호사의 조치로 정신을 차렸지만 눈물을 흘리며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무릎을 감싸 안고 차가운 바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고통 연기하는 걸 볼 시간이 없어요. 당신 아버지 지금 저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구해주기를 원해요. 민주는 벌떡 일어나 제 발밑으로 달려와 머리를 다시며 빌었습니다. 지혜야, 제발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어. 나는 개자식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죄가 없어. 아버지를 살려줘.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박 여사도 비틀거리며 아들 옆에 무릎을 꿇고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지혜야. 아버지를 살려줘. 제발. 저는 그들 모자가 제 발밑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수많은 밤을 억울함에 울면서 상상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광경을 목격하니 저는 통쾌함보다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뉘우쳐서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더러운 손이 닿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서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비를 대고 당신들에게 약간의 생활비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안드. 잘 들으세요. 민주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할게요. 말만 해. 첫째, 청년일보와 동아일보에 3회 연속으로 나에 대한 학대, 외도, 재산 횡령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광고를 내세요. 사과문 내용은 내 변호사가 작성할 것이고 당신들은 서명하고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민준의 얼굴은 새파래졌습니다. 공개 사과는 그의 명예를 완전히 잃게 하고 이 서울 땅에서 누구에게도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좋아, 동의해. 둘째, 당신이 회사에서 횡령한 총 5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당장 당신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평생 그 빚을 나에게 갚을 책임이 있어요. 이 차용증은 공증을 받을 겁니다. 민주는 몸을 떨었습니다. 평생 동안 저에게 빚을 갚기 위해 소처럼 일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즉시 그를 감옥에 보낼 것이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천 회장이 퇴원한 후 당신들 가족 모두는 서울을 당장 떠나야 합니다.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짓든 오리를 키우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당신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내가 사는 지역 근처를 얼쩡거리는 것을 절대 금지합니다. 만약 이 도시에서 당신들의 그림자를 다시 한번 본다면 횡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될 것입니다. 박 여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골로 가라고? 시골 집도 다 팔았는데 이제 어디서 살라고?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조상 땅에 움막이라도 짓든가 아니면 국어를 하든가 내 눈앞에서만 사라지면 됩니다. 저는 가방에서 현금 5천만 원 뭉치를 꺼내 민준 앞에 던졌습니다. 이건 지난 3년간의 부부의 정을 위해 내가 마지막으로 베푸는 돈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남남입니다.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섰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와 애원하는 소리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점차 작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눈부신 서울의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마치 수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수천 킬로그램의 바위를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쓰레기들을 정리했으니 저는 이제 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국가대표 체육훈련센터로 향했습니다. 훈련센터 정문 앞에 서서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니 제 심장은 18살 시절처럼 다시 고동쳤습니다. 저는 옛 스승인 한 코치님을 만났습니다. 코치님은 저를 보며 고개를 흔들고 한숨을 쉬었지만 눈빛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 녀석 3년 동안 떠나 있다가 이제야 기어들어와 근육이 다 풀렸을 텐데 훈련 강도를 버텨낼 수 있겠어. 저는 웃으며 코치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코치님. 제가 놓쳤던 모든 것을 되찾고 싶어요. 저의 목표는 올해 아시안 게임 금메달입니다. 코치님은 제 어깨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좋아, 패기 좋네. 옷 갈아입고 당장 경기장으로 나와. 나는 너에게 자비란 없을 거야. 그 후의 날들은 훈련장에서의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3년간 방치된 제 몸은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을 옥죄는 체력 훈련, 발에서 피가 날 때까지 샌드백을 차는 연습, 온몸이 멍들고 퉁퉁 붓는 스파링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탈진하여 훈련장 바닥에 구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제 얼굴에 쏟아졌던 뜨거운 육개장, 시댁 식구들의 경멸하는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동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훈련에 매달렸습니다. 아침에는 10km 달리기, 오후에는 기술 훈련, 저녁에는 웨이트 트레이닝. 3개월 후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중요한 선발전이었습니다. 저는 경기장에 올랐습니다. 조명, 환호성, 땀과 파스 냄새에 익숙한 감각이 코끝을 찔렀고 제 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작년도 전국 챔피언이자 빠르고 패기가 넘치는 젊은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경계하면서도 전설을 꺾고 싶다는 야망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심판이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이트 펀치와 로우킥으로 맹렬하게 공격해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움직이며 가볍게 피했습니다. 수많은 실전 경험 덕분에 저는 상대의 허점을 간파했습니다. 이 선수는 빠르지만 공격이 미숙하고 중심을 잡는 법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라운드 상대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반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허점을 보여 상대가 하이킥을 날리도록 유도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상대에게 파고들었고 제 특기인 다리 걸기 기술로 상대를 바닥에 쾅 소리나게 넘어뜨렸습니다. 상대가 미쳐 일어서기도 전에 저는 허리를 가로지르는 돌려차기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발차기의 명성을 만든 기술이었습니다. 심판이 10까지 세는 동안 상대 선수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저는 모든 억눌림을 해소하는 듯 크게 소리치며 두 팔을 높이 들었습니다. 관중석은 열광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시안게임 출전권은 이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상대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나약하고 유순했던 저 자신을 이겼고 본래의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훈련과 병행하여 저는 회사 재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 이름을 황란그룹으로 바꾸어 민준가족과 관련된 옛 이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첫날 회장 겸 총감독 자격으로 회사에 출근했을 때 사무실 분위기는 숨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각 팀장들을 훑어봤습니다. 절반 이상이 민준 친척이나 인맥으로 들어와 편하게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직원 명단을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회사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남고 무능한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저는 누구도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저는 한 명씩 이름을 읽었습니다. 민준의 사촌인 이 팀장. 3개월 동안 매출 0.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박 여사의 조카인 김경리. 계속해서 재고 수치가 틀립니다. 지금 즉시 퇴사하세요. 수많은 무능력한 직원들이 그날 아침 해고되었습니다. 수근거리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제가 오랫동안 몰래 수집했던 구체적인 비위 증거로 그들을 즉시 잠재웠습니다. 아무도 감히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비서가 노크를 하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감시 카메라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수진이었습니다. 민준의 전 내연녀였던 수진은 제가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초췌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피부는 까맣게 탔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예전 샤넬백을 들고 다니던 여왕의 우아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수지는 싱가포르에서 돈을 모두 사기당하고 대사관의 도움으로 강제 추방되어
빈털터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뛰어들어와 제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지혜야, 나 좀 살려줘. 내가 돈을 다 사기당했어. 이제 우리 모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동서의 자비로 나에게 재윤이를 키울 돈이라도 조금만 줘. 걔도 네 전 남편의 아들이잖아. 저는 수진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염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 남편과 돈을 훔치고도 뻔뻔하게 돌아와 구걸을 하다니. 저는 보안팀을 호출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비실, 제 방으로 당장 올라오세요. 소란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메모지에 주소를 휘갈겨 써서 돌돌 말아 수진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돈은 안 줘요. 하지만 당신에게 이걸 줄게요. 여기는 당신 전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는 시골의 허름한 월세방 주소예요. 돈이 필요하면 거기로 가서 당신 전 남편과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 요구해 봐요. 그들이 당신을 따뜻하게 맞아줄지.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 발로 덫에 걸리는 것이며 민준과 박 여사의 증오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들어와 수진을 팔짱을 끼고 질질 끌어냈습니다. 그녀의 울부짖는 소리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완전히 부쉈습니다. 저는 일어나 천장까지 닿는 유리창으로 걸어나가 아래의 번화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제 삶의 쓰레기들을 모두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다가올 아시안 게임에서의 가장 큰 전투에 전념할 때였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지혜는 무적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할 것입니다. 어느 주 초 아침, 제가 동남아 시장으로의 스포츠용품 수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비서가 특별한 손님이 면담을 원한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감시 카메라 화면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태호, 민준의 큰형이자 제 전 남편의 형이었습니다. 민준이나 천 회장의 비열함과는 달리 태호는 고생하여 피부가 검고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강직하고 올곧았습니다. 그는 5년간의 일본 노동 생활을 마치고 막 귀국한 참이었습니다. 저는 옥매무새를 다듬고 심호흡을 한 후 비서에게 그를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가족 중에서 태호는 저에게 잘못한 적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이 불륜 비극의 가장 불쌍한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태호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깊숙이 허리를 숙였고 그의 목소리는 수치심으로 가득 차 침울했습니다. 지혜 씨, 제가 감히 지혜 씨를 찾아뵐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저지른 모든 게 같은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태호 씨, 앉으세요. 각자 저지른 일은 각자가 책임져야죠. 형님은 타지에서 고생하셨고 저처럼 속임을 당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의자에 앉았고 거친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귀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시골의 허름한 월세방으로 가서 민준에게 쓴맛을 보여주고 수진을 다시 한번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수진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그는 아내도 잃고 동생도 잃고 부모님은 병들고 궁핍해진 빈털터리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과 민준을 대신하여 지혜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 씨가 수출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5년 동안 농산물 및 한국 생활용품 바이어들과
꽤 좋은 관계망을 구축했습니다. 저는 지혜 씨와 협력하고 싶습니다. 태호는 가방에서 상세한 사업 계획이 담긴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저에게 제시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겨보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매우 논리적이고 현실적이며 민준의 단기적인 횡령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황란그룹 제품을 오사카 시장에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대리점을 제안했고 심지어 시장가보다 낮은 합리적인 마진율을 제시하여 신뢰를 얻고자 했습니다. 저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익을 위한 계산이 없었고 오직 정직하게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열망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아주 좋네요. 협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일에 있어서 매우 까다롭습니다. 만약 형님이 일을 잘 해낸다면 이유는 공평하게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감정을 일에 개입시키거나 민준을 감싸주려는 의도가 있다면 저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태호는 벌떡 일어서서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에게 이제 민준은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지혜 씨에게 우리 천씨 집안 사람 모두가 쓸모없는 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날 저와 태호의 악수는 회사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과거가 아무리 비참했더라도 우리는 합당한 파트너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국립 경기장의 조명이 불타는 듯 눈부셨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들이 내지르는 환호성, 북소리, 호루라기 소리는 신경을 극도로 자극하는 혼돈의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붉은 코너에 서서 등에는 땀이 흥건했고 푸른 코너의 상대 선수를 노려봤습니다. 그녀는 태국의 현 세계 챔피언인 파락파락이었습니다. 끈질긴 무에타이 스타일과 천둥 같은 정강이 킥을 가진 진정한 괴물이었습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는 무승부였습니다. 파랏은 매우 강했습니다. 그녀는 제 허벅지와 옆구리에 계속해서 정강이 킥을 날렸습니다. 왼쪽 어깨에 있던 고질적인 부상의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손을 들어 가드할 때마다 수천 개의 바늘이 관절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팀 닥터는 제가 높은 강도로 계속 경기하면 인대가 끊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라운드의 벨이 울렸습니다. 파럿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달려들어 펀치와 무릎 공격을 연달아 퍼부었습니다. 저는 고통을 참으며 뒤로 움직여 피하고 그녀의 허점을 찾았습니다. 파랏의 하이킥이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귓가에 바람이 차갑게 윙 소리를 냈습니다. 만약 그 킥이 명중했다면 저는 기절했을 것입니다. 그 생사의 순간 운명적이었던 환갑잔치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육개장 그릇, 천 회장의 거만한 얼굴, 민준의 비열함, 그 모든 억울함이 제 가슴 속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로 변했습니다. 저는 희생자가 아니라 전사입니다. 저는 온 가족의 부도덕함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겨우 경기장 위의 한 상대에게 질 것인가? 절대 안 돼. 파랏이 공격에 취해 오른발 킥을 날릴 때 왼발 축의 허점이 노출된 것을 확인한 저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중들의 함성까지 압도하는 큰 소리를 지르며 상대의 품으로 돌진했습니다. 어깨에 펀치를 맞아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파랏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제 특기인 허리회전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수백만 번 연습하여 무조건적인 반사신경이 된 기술이었습니다.
제 오른발은 파라세 축발 뒤꿈치에 강력하게 걸렸고 동시에 왼 어깨는 그녀의 가슴을 세게 밀어 지렛대 역할을 했습니다. 쿵! 태국 챔피언의 거구는 경기장을 뒤흔드는 큰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완벽하고 깔끔한 넘어뜨리기, 만점짜리 기술이었습니다. 파랏은 멍해져서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심판이 경기를 끝내는 손짓을 했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렸고 저는 아파서가 아니라 벅찬 행복감에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치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와 저를 어깨에 들어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붉은색 태극기가 제 몸을 덮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가가 타국 땅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고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죽었고 챔피언 지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단 환영 만찬이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격투기 선수의 단단한 어깨와 매력적인 등 라인을 뽐내는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청록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둘러싸고 축배를 들었지만 저는 그 화려하고 형식적인 찬사들 속에서 약간의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챔피언이 손님들을 피해 숨어 있다니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4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정교하게 재단된 회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적이고 침착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올해 태권도 국가대표팀의 골드 스폰서인 IT 기업 테크윈의 김 대표였습니다. 저는 그의 명성은 익히 들었지만 사생활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는 조용하고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 바람 좀 쐴 뿐이에요. 아니, 너무 답답해서요. 제가 형식적으로 미소 짓자 김 대표는 제 옆에 나란히 서서 도시의 불빛을 멀리 바라봤습니다. 지혜 씨의 결승전을 대형 화면으로 봤습니다. 그 허리 걸기 기술은 정말 대단했지만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 지혜 씨의 눈빛에 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기쁨 이상의 많은 사연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TV 화면 속 한순간을 통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죠. 대표님, 금메달은 하나의 이정표일 뿐입니다. 경기장 밖의 삶이 진짜 긴 싸움이죠. 김 대표는 저를 돌아봤고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지혜 씨의 사연을 알고 있습니다. 실례가 된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지혜 씨의 의지에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모든 것을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세울 용기를 가진 여성은 흔치 않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내일 저와 함께 고급 만찬이 아닌 평범한 식사를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길거리 포장마차도 좋아요. 김 대표의 솔직함과 소박함에 저는 놀랐고 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민준 같은 허세 가득한 남자들에게 너무 질려 있었습니다. 억만장자 CEO와의 포장마차 식사는 흥미로울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저 정말 잘 먹어요. 대표님 지갑 괜찮겠어요? 제가 농담했습니다. 김 대표는 크게 웃었고 유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주식 몇 주 팔아서라도 대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김 대표는 시원한 바람처럼 제 삶에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한 번 이혼했다는 사실을 개의치 않았고 저의 강한 개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함께 거리를 걷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영화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민준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김 대표의 곁에서 저는 평온함과 보호받는 느낌을 되찾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여성이라도 마음속 깊이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찬란하게 승승장구하는 동안 민주는 어둠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시골로 쫓겨난 후 민준의 가족은 허름한 단칸방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천 회장은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누워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한때 귀부인이었지만 이제 폐지와 복권을 팔아 아픈 남편과 아들을 먹여 살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 노동을 거부했습니다. 매일 술에 절어 살며 운명을 탓했습니다. 도박으로 빌린 사채업자들이 그를 쫓아오자 민주는 마지막 무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옛 회사 서버에 황란그룹이 곧 출시할 신형 스포츠와 디자인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디자인을 경쟁사에 팔면 빚을 갚고 해외로 도피할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비 오는 어느 밤, 민주는 회사 본사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그는 몰래 보관했던 옛 출입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서버실로 조심스럽게 숨어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서버 컴퓨터에 꽂아 데이터를 복사했습니다. 모니터의 복사 중 90%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인생 역전을 상상하며 희죽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와 훈 선배가 이 일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은 덫이었습니다. 낯선 USB가 꽂히자마자 무음 경고 신호가 저와 경호팀의 휴대폰으로 즉시 전송되었습니다. 진행 표시줄이 99%에 도달했을 때 방의 불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습니다. 민주는 기겁하며 돌아봤습니다. 그의 앞에는 저와 훈 선배, 그리고 2명의 경찰관이 팔짱을 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왔어요, 민준 씨. 내가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고 손발에 힘이 풀려 USB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 꿇고 비참하게 빌었습니다. 지혜야, 살려줘. 나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어. 그냥 잠깐 빌리려고 했어. 훈 선배가 다가와 민준에게 수갑을 찰칵 소리나게 채웠습니다. 빌려, 기업 자산 침입 및 절도, 그리고 경제 스파이 행위다. 게다가 지혜 씨가 수사기관에 넘긴 5억 원, 횡령 기록까지 합치면 이번엔 내가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야. 민주는 그날 밤 바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3개월 후 열린 재판에서 민주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날, 박 여사는 법정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녀는 깨어나 절망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외치며 울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은 조상의 땅마저 팔아 소송 비용을 지불했고 거리에서 구호품이나 자선죽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씨앗을 뿌린 자는 폭풍을 거두는 법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법칙입니다. 5년 후 푸청 해변은 아름다운 일몰의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하얀 모래사장으로 밀려왔고 잔잔한 바이올린 연주가 동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심플하지만 세련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건강한 몸매를 뽐냈습니다. 김 대표는 장미로 덮인 길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감격으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성대한 결혼식 대신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태호 씨도 참석했습니다. 이제 그는 회사의 일본 지사장이 되었고 풍채가 좋고
노련해 보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축복하는 듯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의형제인 훈 선배가 주례를 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허스키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 씨의 행복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폭풍을 이겨내고 한때 무너졌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여성입니다. 지혜 씨는 그 누구보다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김 대표와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을 바라봤고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5년 전, 저는 멸시받고 짓밟힌 며느리였으며 하늘을 찌르는 증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의지를 단련하고 복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달콤한 복수는 적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보다 수천 배 더 성공하고 행복하며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김 대표는 제 약지에 결혼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샌드백을 치느라 굳은 살이 박히고 시댁을 위해 봉사하느라 떨렸던 이 손이 이제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손에 단단히 잡혀 있었습니다. 지혜 씨, 내 곁에 와줘서 고마워요. 과거의 모든 고통을 내가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김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고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김 대표의 손을 꽉 잡고 넓고 푸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육개장 그릇과 저주에 대한 악몽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오직 넓은 하늘, 큰 바다, 그리고 빛나는 미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혜, 제 삶의 여왕이며 제 이야기는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인과응보와 정직한 삶, 타인을 경멸하고 기만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복수는 정의와 진실된 노력으로 쟁취하는 성공과 행복입니다. 자존감의 회복. 주인공은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재능을 잊지 않았고 역경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본래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재능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선한 파트너십의 중요성. 어려운 순간에 지지해주고 사업에서 정직하고 유능함을 입증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서 가장 통쾌했던 복수는 어떤 장면이었나요? A. 시아버지의 팔을 꺾은 무대 위 액션. B. 샤넬백과 불륜 영상을 공개하며 신우이를 쫓아낸 장면. C. 전 남편 가족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시골로 쫓아낸 장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 편안한 노후 채널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